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이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센터나 평택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계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평택에 위치한 횡성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유모 씨가 팔이 꺾여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 씨는 센터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소리를 지르며 돌출 행동을 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재활교사 이모 씨가 유 씨의 팔에 골절상을 입혀 철심 7개를 박는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해당 센터는 물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평택시 역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25일 평택시청 앞에서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제 귀에는 들려오지 않고 잘못됐다, 미안하다,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얘기는 듣는데요. 구체적으로 왜 잘못됐고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종사자만의 책임이 아닌 평택시와 센터를 운영하는 평택복지재단 전체의 인권 감수성 없는 관리감독 체계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애에 대한 차별은, 장애에 대한 폭력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평택시의 명확한 입장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책위와 평택시 사회복지국장 등이 면담을 진행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담당자는 매뉴얼 작성과 인권교육 등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반적인 거를 제가 다 했고 이걸 이제 지켜봐 주시면 우리가 많이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믿어주시고. 반면 대책위는 지켜봐달라는 모호한 태도에 믿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추며 구체적인 계획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지난해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노인 의료 나눔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가졌는데요. 드디어 이 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가운데 하나인 퇴행성 관절염. 스스로 걷기가 힘들어 소외된 삶을 살아가던 어르신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됐습니다. 2011년부터 저소득 노인층의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을 벌여온 대한노인회가 노인의료나눔재단을 공식 출범하면서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대한노인회는 26일 노인의료나눔재단 출범식을 갖고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저소득 노인층에게 의료비 지원과 후원을 확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이런 혜택을 받게 될 어르신은 약 2천여 명.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어르신에겐 본인 부담금 전액이, 차상위 계층 노인에겐 본인 부담금의 50%가 지원됩니다. 재단은 올해 사업을 활발히 펼치는 한편 어르신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 지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본인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한 2,400명 이제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딴 것까지도 이제 매년 확대해서 나갈 예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질병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병원에 갈 엄두조차 못 내는 어르신이 국내에만 약 35만 명. 이번 사업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노숙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장애인과 노숙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7살 최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숙자와 장애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8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구의 노숙자들이 많은 장소를 찾아다니며 지체장애인과 노숙자들에게 월 1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고 명품을 사서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 등이 인터넷으로 쉽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공범 2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사회민주주의 포럼은 지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복지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은 송파 세모녀법을 들며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앞으로 복지 발전을 위해선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보편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이 장애 3급까지 확대된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된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장애 3급까지 확대하고 활동지원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상급 확대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 신청 기간을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건강보험의 보장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 수가안을 보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는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일당 정액의 수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고가의 통증 관리, 기본 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 수가 외에 별도로 수가가 산정됩니다. 이렇게 수가가 적용되면 말기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 평균 총 진료비 22만 1,000원 중 15,000원만 내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정부가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퇴직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체불 임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으면 체불 임금 중 최대 300만 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확정 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들의 교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장애인 교원 임용시험 대비 사이버 준비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등록 장애인 중에서 교원 자격증 소지자와 2016년 2월 취득 예정자입니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2016년 2월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은 충남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 모니터단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상설 모니터단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모니터들은 매달 한 차례 이상 지역 내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를 방문해 정기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모니터들은 장애 학생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특별 모니터링을 통해 즉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18일까지 찾아가는 유랑극단과 장애인 극단을 운영할 연극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유랑극단은 연극단체의 대중성 있는 우수 작품을 선정해 자치구 공연시설을 돌며 공연하게 되고 장애인 극단은 2개 단체를 선정해 작품 제작에서 공연까지 1개 단체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울산시가 4월 개관 예정인 제2장애인 체육관을 오는 3월 2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울산시는 개관에 앞서 한 달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4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한국폴리텍대학 고양 캠퍼스 유치를 위한 100만 덤 시민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고양시 최성시장을 비롯해 고양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시민들은 한국폴리텍대학 고양 캠퍼스 유치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한 요즘. 겨울 동안 꽁꽁 싸매고 있던 옷 두께도 얇아지고 있는데 문득 바라본 뱃살이 자꾸만 신경 쓰입니다. 뱃살은 잘 빠지지 않는 살인데요. 이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자신의 뱃살이 어떤 유형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유형별 뱃살 빼기 방법을 알아봅니다. 허리둘레가 42인치인 비만 남성입니다. 20대지만 당뇨까지 발생해 시력 상실, 당뇨병과 각종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태인데요. 뱃살이 이렇게 많으면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당뇨에 안 좋다고 많이 들어서 이제 식이요법을 통해서 특히 이제 탄수화물 줄이고 이제 야식이나 특히 술을 이제 금주를 해서 복부 CT 촬영을 했더니 내장 지방이 심각했는데 바로 내장 지방형 비만이었습니다. 뱃살은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으로 나뉘는데 내장 지방은 간, 위, 대장을 비롯한 장기 주변에 파고들어 뱃속 깊이 자리하는 반면 피하 지방은 피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문제는 뱃속 깊숙이 있는 내장 지방, 각종 성인병을 부르게 됩니다. 내장 지방에서는 단순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다양한 호르몬 같은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물질들이 에너지의 대사를 방해하고 혈관의 염증을 일으켜서 오히려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악화시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최근에는 마른 체형에서도 뱃속 깊숙이 지방이 쌓이는 내장 지방형 비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뱃살은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 모두 유산소 운동은 기본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바쁜 직장인이라면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하나, 아침 식사를 꼭 하는 습관인데요. 점심과 저녁 때 과식을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죠. 한겨울 꽁꽁 얼어있던 몸과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봄 햇살이 참 좋은 때인데요. 이번 시간 알려드린 뱃살 빼기 건강 팁으로 기분 좋은 봄을 시작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신호등에 설치된 음향신호기. 고장으로 인해 소리가 나오지 않고 아예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불법 유인물에 가려져 사용하기 어렵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에게 음향신호기는 길을 건널 때 반드시 필요한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음향신호기의 관리 문제, 이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계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